밴드의 나라 일본. 해외 페스티벌에도 초청받을 정도로 밴드성을 인정받는 나라죠. 근데 최근 한 밴드가 발표한 곡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설 김광석의 명곡과 똑같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한국의 대중가요의 정체성이라 불리는 김광석의 노래가 표절당하자 한국 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거센 항의에 논란의 밴드는 입을 열었습니다. 표절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치만 오히려 이 발언으로 한국의 대중가요의 위대함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함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록음악 주간지 NME에서 일하는 애덤 데니스입니다. 밴드 음악들을 좋아해서 밴드 주간지에서 밴드의 소식들을 전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유럽 락 페스티벌에 일본 밴드도 초청을 받기에 저는 일본의 밴드들도 즐겨 듣는 편이었죠. 일본은 밴드가 유명하니까요. 오늘도 평소와 같이 일본 밴드의 신곡을 듣다. 제 귀를 사로잡는 슈퍼등산부의 산보라는 곡을 유심히 듣기 시작했죠. 저는 곡이 좋아 옆자리 마르코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마르코가 입을 열더라고요. 이 곡 한국의 김광석이란 가수의 곡하고 똑같다고 논란이던데. 저는 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음악의 유사성은 매번 있던 얘기였고 극성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솔직히 한국의 음악은 퍼포먼스 중심의 음악성보다는 공장형의 이쁘장한 노래들만 있다고 생각해 선호하지 않았죠. 저는 기회다 싶어 한국의 극성을 주간지에 실으려고 김광석의 노래를 틀었습니다. 들어는 보고 비판 기사를 써야 하니까요. 근데 첫 소절을 듣자마자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표절 논란이라고 해봤자 음계나 음악의 진행 방식이 비슷한 게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이 곡은 표절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기타 리프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번안 곡 그 자체였습니다. 표절이 아니라는 말이 경악스러울 정도로요. 그날 오후 런던의 NME 편집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음반들 사이로 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죠. 애덤 데니스는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 음악 기자였습니다. 특히 일본 록 밴드들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각별했어요. 엑스제팬, 루나시 같은 전설적인 밴드들부터 최근 주목받는 신인 밴드들까지 일본의 모든 록 음악을 섭렵하고 있었거든요. 애덤의 책상 위에는 오늘도 일본에서 보내온 새 앨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헤드폰을 끼고 하나씩 곡들을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업무 루틴처럼 말이죠. 몇 곡을 듣다가 슈퍼등산부라는 밴드의 산보라는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첫 기타 리프가 울려 퍼지는 순간 애덤의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 곡은 뭔가 달랐습니다.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멜로디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거든요. 야, 마르코. 이거 한번 들어봐. 애덤이 옆자리 동료에게 헤드폰을 건넸습니다. 마르코는 잠시 곡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 곡이네. 그런데 마르코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이 곡 최근에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곡과 똑같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애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업계에서는 늘 있는 일이었거든요. 비슷한 멜로디라는 이유로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건 말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그런 경우가 많았죠. 또 그런 얘기야. 음악이라는 게 워낙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 특히 아시아 쪽은 더 그렇고. 애덤의 머릿속에는 한국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K-팝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그저 상업적으로 포장된 공장형 음악일 뿐이었어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예쁜 외모로 포장된 깊이 없는 음악이라고 여겼던 거죠.
진정한 록 음악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비슷하다더라. 마르코가 계속 권했습니다. 애덤은 내심 기대가 되었어요. 이런 논란을 직접 파헤쳐서 기사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과민 반응, 그 실체를 파헤치다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애덤은 유튜브를 켜고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오래된 저화질의 영상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한 남자의 모습. 별로 화려하지 않은 무대, 화려하지 않은 의상. 애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예상대로네. 이런 투박한 음악을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를 피우나.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애덤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첫 기타 선율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분명 방금 전 들었던 슈퍼 등산부의 산보와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했거든요. 애덤은 급히 슈퍼 등산부의 곡을 다시 틀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광석의 곡으로 돌아갔어요. 번갈아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사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타 리프부터 시작해서 멜로디 라인까지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애덤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음악 기자를 해오면서 이렇게 노골적인 표절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표절 논란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애덤조차도 이번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코가 애덤의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어떤데? 정말 비슷해? 비슷한 정도가 아니야. 이건 완전히 똑같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애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편집실의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덤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야, 애덤? 선배 기자인 톰이 물었습니다. 이거 좀 들어봐. 애덤은 두 곡을 번갈아 틀어주며 설명했어요. 편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음악을 듣고 있었거든요. 몇 분 후 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이 정도면 표절이 확실해 보이는데. 다른 동료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덤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 음악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이 곡을 듣고 나니 뭔가 다른 차원의 음악임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슈퍼 등산부의 곡도 좋았지만 원곡인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는 더 깊은 감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김광석이라는 가수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어. 애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평생 록 음악만 파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장르의 음악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자신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아시아 음악, 그 중에서도 한국 음악에 대해서 말이죠. 하루 종일 그 두 곡이 애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런 노골적인 표절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원곡의 완성도였습니다. 언어를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간절한 감정이 전해져 왔거든요. 그날 밤 애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두 곡이 교차로 흘러나왔거든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슈퍼 등산부의 산보. 같은 멜로디인데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이 드는 걸까요? 원곡에서는 뭔가 애절하고 간절한 감정이 느껴졌는데 일본 밴드의 버전에서는 그런 깊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애덤이 출근하자마자 마르코가 다가왔어요. 야, 애덤. 어젯밤에 이 사건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한국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더라고.
마르코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분노에 찬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김광석을 모독하는 행위다. 일본이 또 우리 문화를 훔쳐갔다. 이건 단순한 표절이 아니라 문화 침탈이다 같은 격렬한 반응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애덤은 처음에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역시 좀 과민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음악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댓글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쓴 긴 글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김광석은 우리에게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90년대 한국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했던 시대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음악을 함부로 베끼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애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건의 의미가 훨씬 깊은 것 같았거든요. 그때 마르코가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대. 파리의 음악평론가가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왔어. 소피 마르탱이라는 프랑스 음악평론가의 이야기였습니다. 파리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슈퍼등산부의 산보를 듣고 매료되었던 소피는 며칠 후 친구로부터 이 곡이 한국 가수의 곡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소피도 애덤과 마찬가지로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한국이야. 저들은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은데. 소피의 첫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첫 기타 선율이 흘러나오는데 정말로 슈퍼등산부의 산보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니, 거의 똑같다고 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애덤은 소피의 경험담을 읽으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정확히 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양인인 자신들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건 이게 단순한 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논란이 프랑스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음악 블로거도 비슷한 글을 올렸고 이탈리아의 라디오 DJ도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고 해요. 순식간에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애덤은 이제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음악 기자로서의 직업적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마르코,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취재해보자.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애덤은 김광석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으로 된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번역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자료들도 살펴봤어요.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김광석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 음악사에서 전설로 여겨지는 인물이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김광석이 96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32살의 젊은 나이에 말이죠. 하지만 짧은 생애 동안 남긴 음악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밥 딜런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애덤은 김광석의 다른 곡들도 찾아서 들어봤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사랑했지만 이등병의 편지 등등. 언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각 곡마다 다른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을 때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네. 가사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될까? 애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록 음악만 들어온 자신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거든요. 이런 서정적이고 애절한 감정을 음악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 순간 애덤의 이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뉴욕의 한 음악 저널리스트였어요. 안녕하세요, 애덤. 최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절 논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희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 쪽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애덤은 깜짝 놀랐어요. 이 논란이 벌써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알려졌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는 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표절 사건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많은 음악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애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오랜 친구인 도쿄의 음악 기자 타나카였습니다. 애덤, 혹시 슈퍼등산부 사건 들어봤어? 일본에서도 완전히 난리야. 음악업계가 발칵 뒤집혔어. 타나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 내에서도 이번 사건을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너무 노골적이거든. 심지어 슈퍼등산부의 팬들조차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야. 애덤은 타나카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당사국인 일본에서조차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밴드 측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해. 하지만 곧 입장을 발표할 것 같아.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애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과민 반응 정도로 여겼던 이 사건이 이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애덤은 다시 한번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김광석에 대해 알게 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들어보니 더욱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김광석의 곡에서는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감정이 전해져 왔어요. 마치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슈퍼등산부의 곡은 아무리 들어도 그런 깊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멜로디는 똑같았지만 뭔가 표면적이고 공허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정성의 차이라고 할까요? 원곡자의 영혼이 담긴 음악과 그것을 모방한 음악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덤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표절 문제가 아니라 음악적 진정성과 문화적 존중에 관한 훨씬 깊은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시아 음악, 특히 한국 음악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음악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한국 쪽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논란은 단순한 표절 시비를 넘어서 음악계 전체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애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데 자신만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음악 전문 기자로서 말이죠. 그는 본격적으로 김광석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찾아본 건 김광석의 생애였습니다. 1960년 대구에서 태어나 1996년 서울에서 생을 마감한 짧은 삶.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남긴 음악적 유산은 정말 대단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음악을 시작했고 동물원이라는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솔로로 독립했다고 했습니다. 애덤이 가장 놀란 건 김광석이 활동했던 시기였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한국이 민주화를 이루어가던 격동의 시기였거든요. 그 시대의 김광석은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사회의 아픔을 노래하고 민중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을 했다고 했습니다. 민중가요라고 하나? 이런 장르도 있었구나. 애덤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구에서는 포크 뮤직이나 프로테스트 송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장르였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광석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애덤은 한국의 근현대사도 공부해야 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 군사독재, 그리고 민주화. 한국이 겪어온 역사는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김광석 같은 음악가들이 민중들의 마음을 달래고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파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피 마르탱도 김광석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김광석의 음악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소피의 아버지는 은퇴한 음악 교사였는데 평소 음악은 영혼의 기록이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소피야, 이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음악을 들어보니 정말 특별하구나. 기교를 뽐내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면서도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힘이 있어. 소피의 아버지가 말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음악으로 기록한 거야. 소피는 처음에 아버지의 이런 철학적인 접근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음악은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광석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애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가사를 번역해서 읽어봤거든요.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라는 내용이었는데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느껴졌어요.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 애덤은 감탄했습니다. 록 음악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섬세하고 서정적인 감성이었거든요. 단순히 감정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시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춘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어요. 김광석의 다른 곡들도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을, 이등병의 편지는 군대에서의 경험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각각의 곡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음악의 힘인가? 애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광석의 고향인 대구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이번 표절 논란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젊은 세대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애덤은 유튜브에서 작년 추모 행사 영상을 찾아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김광석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흘러나오자 관중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젊은 사람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애덤은 궁금해졌어요. 단순한 가수 이상의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게 분명했거든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 김광석을 한국의 밥 딜런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밥 딜런처럼 김광석도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저항이나 비판보다는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김광석의 음악적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 이후 등장한 수많은 한국 가수들이 김광석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거든요. 직접적인 음악적 계승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음악을 해야 한다는 정신적 유산도 남겼다고 했습니다. 애덤은 김광석의 마지막 앨범인 서른즈음에도 들어봤어요.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했습니다. 30살 무렵의 심경을 담은 곡들이었는데 인생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있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특히 타이틀곡인 서른즈음에는 정말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이 32살에 세상을 떠났다니. 애덤은 안타까웠어요. 만약 김광석이 더 오래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명곡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광석의 영향력이 그의 사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년 추모 콘서트가 열리고 그의 곡들을 리메이크하는 가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젊은 세대들도 김광석의 음악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시대를 초월한 아티스트구나. 애덤은 감탄했습니다. 보통 가수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인데
김광석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거든요. 그제야 애덤은 한국 팬들이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광석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 사람의 음악을 함부로 베끼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피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김광석의 음악을 더 깊이 분석하면서 진정한 음악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진실성이야. 소피의 아버지가 말했다고 해요. 애덤과 소피, 두 사람 모두 김광석이라는 존재를 통해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시아 음악, 특히 한국 음악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김광석에 대해 알게 된 후, 애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음악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편집실에 있는 음악 분석 프로그램을 켜고 본격적으로 두 곡을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파형 분석부터 했어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곡과 슈퍼등산부의 산보의 음향 파형을 나란히 놓고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멜로디 라인이 거의 동일했거든요. 특히 인트로 부분의 기타 리프는 완전히 똑같았어요. 주파수 대역까지 분석해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어. 애덤이 중얼거렸습니다. 코드 진행도 분석해봤는데 이 역시 거의 동일했어요. A 마이너에서 시작해서 D 마이너, G 메이저, C 메이저로 이어지는 진행이 완전히 같았습니다. 심지어 템포까지 비슷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넘어서서 두 곡을 직접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같은 멜로디, 같은 코드 진행인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감정이 천지 차이였습니다. 김광석의 원곡을 들어보니 첫 기타 소리부터 다르더라고요. 기교를 부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기타줄을 누르는 압력까지 느껴질 정도로 생생했어요. 그리고 김광석의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애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성량이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고음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간절하고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슈퍼등산부의 버전은 어땠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더 완성도가 높았을 수도 있었어요. 녹음 품질도 좋고 편곡도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그런 깊은 감정은 전해지지 않았어요. 뭔가 표면적이고 공허한 느낌이었습니다. 애덤은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마르코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애덤, 김광석이 이 노래를 만들 때의 배경을 알아봤는데 정말 슬픈 이야기더라. 마르코가 설명해준 바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김광석이 실제 경험한 이별의 아픔을 바탕으로 만든 곡이었다고 해요. 단순히 이별 노래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곡이래. 그래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해. 마르코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이해가 되었어요. 애덤은 가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별의 아픔을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거든요. 그에 비해 슈퍼등산부의 산보는 어떤 감정을 담고 있을까요? 밴드 측에서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라고 했지만 도대체 어떤 자연에서 이런 애절한 멜로디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파리에서도 소피가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두 곡을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소피야, 진정한 음악은 기교나 멜로디의 아름다움을 넘어선다.
그 안에 담긴 삶의 진실과 감정의 깊이가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소피의 아버지가 말했다고 해요. 소피도 처음에는 이런 추상적인 접근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음악은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광석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애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석의 다른 곡들도 하나씩 들어보니 각각의 곡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삶에 대한 애잔함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감동이 될 수가 있구나. 애덤은 놀라워했어요. 이건 정말 음악의 보편적인 힘이었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말이죠. 그날 저녁 애덤은 런던의 한 레코드바에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맥주를 마시며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자연스럽게 김광석 이야기가 나왔어요. 애덤이 두 곡을 들려주자 친구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표절이네. 그런데 원곡이 훨씬 좋은데? 재즈 피아니스트인 친구 제임스가 말했어요. 같은 멜로디인데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원곡에는 뭔가 영혼이 담겨 있는 것 같아.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인 에밀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해. 기술적으로는 일본 밴드 버전이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것 같은데 감동은 원곡이 훨씬 더 크게 줘. 이게 바로 음악에서 말하는 영혼의 차이인가 봐. 애덤은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건 자신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건 정말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애덤은 다시 한번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려고 했어요. 김광석의 곡에서는 모든 악기와 목소리가 하나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타, 베이스, 드럼, 그리고 김광석의 목소리까지 모든 요소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특히 김광석의 보컬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으면서도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완벽하게 표현해내고 있었거든요. 가사의 의미에 따라 목소리의 톤과 강약이 자연스럽게 변했고 그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깊이 움직였습니다. 반면 슈퍼등산부의 버전에서는 그런 일체감을 찾기 어려웠어요. 각각의 악기들이 제 역할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의 감정으로 뭉쳐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성의 차이구나. 애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광석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했지만 슈퍼등산부는 그냥 좋은 멜로디를 빌려와서 연주한 것뿐이었어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때 애덤의 이메일로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미국의 한 음악학과 교수가 이 두 곡에 대한 학술적 분석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수는 같은 멜로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전하는 감정과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흥미로운 사례라고 평가했다고 해요. 애덤은 그 논문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전문적인 음악 이론으로 분석한 내용이었는데 결론은 자신이 느낀 것과 같았어요. 원곡자의 개인적 경험과 감정이 음악에 투영되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애덤은 김광석의 다른 명곡들도 찾아서 들어봤어요. 사랑했지만, 이등병의 편지, 서른즈음에 등등. 각각의 곡마다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이 32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논란이 일주일째 계속되자 드디어 슈퍼등산부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애덤은 그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본 음악 사이트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슈퍼등산부의 공식 유튜버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온 걸 발견했어요.
제목은 최근 논란에 대한 저희의 입장이었습니다. 영상을 클릭하자 밴드의 리더인 사토 유키가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곡 산보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어서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토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먼저 김광석 선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곡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한국의 명곡을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애덤은 이 부분에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처음 알았다고 하면서 동시에 훌륭한 명곡이라고 평가한다는 게 좀 어색했거든요. 정말 처음 들었다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토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곡 산보는 작년 여름 후지산을 오르며 느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때의 감정들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산을 오르며 느꼈던 평온함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일상에서 벗어나 느끼는 해방감을 멜로디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애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후지산을 오르며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산행에서 이렇게 애절하고 그리운 멜로디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분명 이별의 아픔을 다룬 곡인데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명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산 위에서 바라본 구름바다를 보며 떠오른 선율이었습니다. 구름들이 바람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덧없음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꼈죠. 그런 복잡한 감정을 기타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사토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애덤에게는 더욱 자기적으로 들렸어요. 실제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이 곡이 자연 풍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감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별을 앞둔 연인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 헤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곡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음악을 만들 때는 항상 멤버들 모두가 함께 의견을 나누며 작업합니다. 이번 산보도 마찬가지였어요. 기타리스트인 다나카가 먼저 기본적인 멜로디를 제시했고 베이시스트 야마다와 드러머 이토가 각자의 파트를 더해가며 완성된 곡입니다. 사토는 창작 과정까지 설명했지만 이것도 뭔가 준비된 각본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멤버들 각자의 역할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논란 상황에서는 간단하게 해명하는 게 일반적인데 굳이 이렇게 자세한 창작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치 자신들의 창작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다양한 음악에서 영감을 받으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토의 해명은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애덤이 보기에는 해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다양한 음악에서 영감을 받겠다는 문장이 가장 이상했어요.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앞으로도 다른 곡들을 참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애덤은 마르코를 불렀습니다. 마르코, 이 해명 어떻게 생각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마르코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정말 이상해. 진짜 우연의 일치라면 더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을 텐데 너무 침착하고 준비된 답변 같아.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 두 사람은 해명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사토 유키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였어요. 먼저 사토의 눈빛이 너무 차분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시선을 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특히 김광석 선생님의 곡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할 때 눈을 잠깐 깜빡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거짓말의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오후 애덤은 도쿄에 있는 친구 타나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나카, 슈퍼등산부 해명 봤어?
일본 내 반응은 어때? 타나카의 대답은 예상 외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도 그 해명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 너무 자기적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야. 타나카가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일본의 음악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해명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처음 알게 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어. 이 정도로 유명한 곡을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많거든. 그리고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한국의 대표적인 명곡들은 알고 있을 게 당연하잖아. 실제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곡이었습니다. 한류 붐이 일기 전부터 일부 음악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의 싱어송라이터들 사이에서는 김광석의 음악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후지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부분도 설득력이 없어. 타나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후지산을 오르며 느끼는 감정이라면 웅장함이나 경외감 같은 것들일 텐데 이 멜로디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잖아. 오히려 개인적이고 내밀한 감정, 그것도 이별과 관련된 애절한 감정을 다룬 곡이지. 타나카는 더 흥미로운 정보도 알려줬습니다. 사실 슈퍼등산부 멤버 중 베이시스트인 야마다 켄이 과거에 한국 음악에 대해 관심을 보인 적이 있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인디 음악들을 자주 소개했었거든. 그런 사람이 김광석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 정보를 듣고 애덤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밴드 멤버 중에 한국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김광석 같은 레전드를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더구나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파리에서도 소피 마르탱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슈퍼등산부의 해명에 대한 음악평론가의 시각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소피는 이 글에서 해명의 여러 모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음악가라면 다른 음악가의 작품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명에서는 그런 진정성을 찾기 어렵습니다고 소피는 썼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명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진정으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이라면 그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곡에서는 그런 자연스러움보다는 인공적인 느낌이 더 강합니다. 마치 이미 완성된 다른 곡의 틀을 빌려온 것 같은 느낌이죠라는 것이 소피의 분석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본 내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어요. 애덤이 일본 음악 커뮤니티들을 둘러보니 예상외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면 더 의심스럽다. 진짜 모르고 했다면 더 솔직하게 사과했어야 한다. 일본 음악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행위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 일본 네티즌의 댓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도 충분히 훌륭한데 왜 굳이 다른 나라 음악을 베껴야 하나요? 정말 창피합니다. 이런 행위는 일본 음악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니 이 문제가 단순히 한일 간의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본의 한 음악평론가는 더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슈퍼등산부의 해명은 음악계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다. 표절을 저지르고서도 당당하게 변명하는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진정한 예술가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애덤은 슈퍼등산부의 다른 곡들도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혹시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곡들을 참고하는 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다행히 다른 곡들은 그런 의혹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독창성을 가진 곡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이 곡만? 애덤은 의문이 들었어요. 다른 곡들은 독창적인데 유독 산보만 이렇게 다른 곡과 비슷했다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는 오히려 의도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편집실로 톰이 들어왔어요. 애덤, 큰일 났어. 슈퍼등산부 해명에 대한 반박 자료가 나왔대. 톰이 가져온 건 한국의 한 음악 전문가가 작성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곡이라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었거든요. 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여러 음악 잡지에서 김광석을 소개한 기사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열린 한국 음악 페스티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연주된 기록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2010년에 일본의 한 인디 밴드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일본어로 번안해서 부른 영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고 조회수도 10만 회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 음악계에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전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더욱 결정적인 증거도 있었습니다. 슈퍼등산부의 베이시스트 야마다 켄이 2018년 자신의 트위터에 김광석의 음악을 들으며 감동받았다는 글을 올린 기록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비록 구체적으로 어떤 곡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김광석의 음악을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애덤이 중얼거렸습니다. 슈퍼등산부의 해명이 완전히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였어요. 특히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유명한 곡을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한국의 김광석 팬클럽에서는 더욱 상세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슈퍼등산부의 해명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서 거짓말의 신호들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또한 일본 내에서 김광석의 음악이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표절 논란을 넘어서 거짓 해명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슈퍼등산부의 석연치 않은 해명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전 세계의 음악 팬들과 전문가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었어요. 슈퍼등산부의 해명이 발표된 지 사흘 후 애덤의 메일함에는 전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애덤, 일본 밴드 표절 논란에 대해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신가요? 애덤은 놀랐습니다. 가디언 같은 대형 언론사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이 논란이 단순한 아시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로 발전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는 기꺼이 인터뷰에 응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표절 논란을 넘어선 문제라고 봅니다. 애덤이 가디언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서구 음악계가 동아시아 음악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되돌아볼 계기가 되었어요. 저 자신도 처음에는 한국 팬들의 반응을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지만 김광석이라는 아티스트를 알게 된 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디언 기자는 김광석에 대해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김광석이 서구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애덤은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김광석은 한국의 밥 딜런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사회적 메시지와 개인적 감정을 음악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낸 진정한 아티스트죠. 애덤은 김광석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도 설명했어요. 한국이 민주화를 이루어가던 격동의 90년대, 김광석은 민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오락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예술이었죠. 그날 오후 미국의 빌보드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K-팝의 글로벌 성공 이후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 명곡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표절 논란이 오히려 김광석 같은 레전드 아티스트들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빌보드의 시각이었어요. 애덤은 빌보드 인터뷰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이런 음악의 보편적 힘을 경험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진정성 있는 예술 앞에서는 국경이 무의미해진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빌보드 기자는 서구 음악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이번 사건이 서구의 아시아 음악에 대한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애덤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서구 음악인들이 아시아 음악, 특히 한국 음악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계기로 그런 편견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파리에서는 소피 마르탱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몽드에 칼럼을 기고했어요. 제목은 동아시아 음악에 대한 서구의 오만함을 버릴 때였습니다. 소피의 칼럼은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사고에 매몰되어 동아시아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그녀는 썼습니다. 김광석 같은 아티스트의 작품은 서구 음악 못지않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제는 그 편견을 버려야 할 때다. 소피는 자신의 경험담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 팬들의 반응을 감정적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김광석의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나서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예술은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소피의 칼럼은 단순히 표절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평등과 상호 존중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어요.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문화적 장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음악대학의 한스 밀러 교수가 학술 세미나를 열어 이번 사건을 분석했거든요. 이번 사례는 문화 간 음악적 교류와 표절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밀러 교수는 말했습니다. 밀러 교수의 세미나에는 유럽 각국의 음악학자들이 참여했어요. 그들은 김광석의 음악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면서 동시에 서구 음악계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구 음악만을 진정한 음악으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해왔다고 한 참석자가 말했어요. 오스트리아 빈의 한 음악학자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음악 이론적으로 분석해보면 서구의 전통적인 발라드 구조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적 특성과 서구 모던 포크의 화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이다. 이탈리아의 로마 음악원에서도 김광석 특별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음악사를 전공하는 마리아 로시 교수가 진행하는 강좌였는데 수강 신청이 몰려서 대기자가 생길 정도였어요. 학생들이 김광석의 음악에 대해 정말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로시 교수는 말했습니다. 로시 교수는 김광석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김광석의 음악에는 동양적 정서와 서구적 음악 기법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의 보컬 스타일에는 한국 전통 가창법의 영향이 엿보이면서도 현대적인 포크록의 감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음악 팬들이 김광석을 기억하자는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팬들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미국의 한 음악 블로거는 김광석의 음악을 들어보고 정말 놀랐다. 왜 이런 훌륭한 아티스트를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라고 포스팅했습니다. 영국의 록밴드 멤버도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듣고 눈물이 났다. 언어는 몰라도 감정은 통한다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캐나다의 한 싱어송라이터는 더 구체적인 감상을 남겼습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을 들으며 정말 충격받았다. 이렇게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도 이토록 강렬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아티스트의 힘을 느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국의 젊은 음악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싱어송라이터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프랑스어로 번안해서 부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독일의 인디밴드는 사랑했지만을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의 보사노바 가수도 김광석의 곡을 포르투갈어로 번안한 버전을 공개했어요. 김광석의 음악에는 브라질 음악과 통하는 서정성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애덤은 정말 놀라웠어요. 표절 논란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음악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그는 실감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복잡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일본 내 진보적인 음악인들과 평론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유명 음악 평론가 사사키 히로시는 자신의 칼럼에서 일본 음악계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썼어요. 우리는 서구 음악은 존경하면서도 아시아의 다른 나라 음악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사사키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악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문화적 오만함을 돌아봐야 한다. 일본의 젊은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김광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도쿄의 한 라이브 하우스에서는 김광석 추모 콘서트가 열렸는데 예상보다 많은 관객이 찾아와서 추가 공연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오사카의 한 인디밴드 보컬은 이렇게 말했어요. 김광석의 음악을 들어보니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정말 많았다는 걸 깨달았다. 같은 아시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음악을 모르고 있었다니 부끄럽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너무 과도한 반응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한국이 문화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김광석과 한국 음악에 대한 재평가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런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아시아 음악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특별 콘서트를 기획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김광석의 음악을 영국 뮤지션들이 재해석해서 연주하는 무대였어요. 콘서트 기획자인 제임스 윌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구 음악계가 아시아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석 같은 아티스트들의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보편적 예술이다.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도 비슷한 기획이 논의되고 있었어요. 동서양 음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공연이 김광석 헌정 콘서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링컨 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는 김광석의 음악에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감동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국제음악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문화 간 음악적 이해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심포지엄에서는 김광석의 사례가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음악학자들과 비평가들은 김광석의 음악을 통해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어요. 특히 서구 중심적 음악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애덤은 감격스러웠어요. 자신이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표절 논란이 이렇게 큰 문화적 변화의 계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각국 언론들의 보도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표절 시비 정도로만 다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있는 문화적 담론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어요. 음악을 통한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문화 전문지는 음악에서의 표절과 영감 사이의 경계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스페인의 일간지는 문화적 다양성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스웨덴의 공영방송은 아시아 음악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모든 움직임들의 중심에는 김광석이라는 한 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생전에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만 알려졌던 그의 음악이 사후 27년 만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애덤은 이런 현상을 보며 음악의 진정한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진정성 있는 예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예술 앞에서는 문화적 편견이나 국경이 무의미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을 통해 전 세계 음악계가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음악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진리를 모두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술의 가치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감정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나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슈퍼등산부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애덤은 그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본 음악 사이트를 확인하던 중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밴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의 제목은 깊은 사과와 함께 곡을 내립니다였어요. 사과문의 내용은 이전 해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드린 말씀이 진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김광석 선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한국의 음악팬 여러분과 김광석 선생님의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애덤은 이 사과문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사과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김광석 선생님의 음악에 감동받아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음악적 영감과 표절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창작 활동을 한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저희는 오늘부로 산보라는 곡을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 선생님의 음악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한국의 김광석 기념사업회에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습니다. 애덤은 마르코를 불렀습니다. 마르코, 드디어 끝났어. 슈퍼등산부가 사과하고 곡을 내렸어. 마르코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김광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아. 정말로 마르코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슈퍼등산부의 공식 사과 이후 김광석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유튜브에서 김광석의 곡들 조회수가 급증했고 각국의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김광석 관련 검색량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김광석의 다른 명곡들까지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미국 아이튠즈 월드 뮤직 차트에서 상위권에 올랐고 사랑했지만은 유럽 여러 나라의 인디 음악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애덤은 이런 현상을 보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표절 논란이 오히려 김광석의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구나.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서구 음악 팬들이 김광석의 다른 곡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거든요. 파리에서는 소피 마르탱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김광석, 시대를 초월한 아티스트라는 제목의 긴 글을 올렸어요. 이 글에서 소피는 김광석의 각곡들을 상세히 분석하며 그의 음악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어보면 그가 단순한 포크 가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소피는 썼습니다. 이 곡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산업화로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애잔함이 담겨 있다. 한국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음악으로 기록한 귀중한 작품이다. 소피는 김광석의 서른즈음에 대해서도 분석했어요. 30살이라는 나이에 대한 성찰을 다룬 이 곡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예술가는 많지 않다. 소피의 글은 프랑스 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파리의 유명 음악 평론가들이 김광석에 대한 재평가에 동참하기 시작했거든요. 르피가로지의 음악 담당 기자는 소피 마르탱이 발견한 한국의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김광석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어요. 더 놀라운 일은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김광석 추모 콘서트를 기획했는데 티켓이 이틀 만에 매진된 거예요.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던 프랑스인들까지 김광석의 음악을 듣기 위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콘서트 당일 파리 한국문화원의 공연장은 감동적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가수들이 김광석의 곡들을 프랑스어로 번안해서 부르는 무대가 이어졌고 관객들은 가사를 모르면서도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렸어요. 특히 마지막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연주될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관객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비록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 한 프랑스 관객이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가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이 울렸어요. 이게 진짜 음악의 힘이군요. 소피는 이 말을 들으며 자신이 겪었던 변화를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런던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애덤은 NME 편집부와 함께 김광석 특집호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잃어버린 보석, 김광석을 재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애덤은 이 특집호를 위해 한국까지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김광석의 고향인 대구와 그가 활동했던 홍대 앞 클럽들을 직접 방문했어요. 김광석과 함께 음악을 했던 동료들과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광석의 대학 동기였던 한 음악인과의 인터뷰였어요. 광석이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노래했죠. 그런데 그 순수함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어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애덤은 김광석이 자주 다니던 홍대 앞의 작은 클럽도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그곳에서 일했던 직원이 김광석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겸손한 분이었어요. 유명해진 후에도 변함없이 소탈하게 대해주셨죠. 이런 취재를 통해 애덤은 김광석이라는 인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훌륭한 음악가가 아니라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더 큰 규모의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링컨 센터에서 김광석과 한국 음악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공연을 기획한 것이었어요. 미국의 유명 뮤지션들이 김광석의 곡들을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연주하는 무대였습니다. 이 공연에는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참여했어요. 그래미상을 받은 포크 가수부터 시작해서 재즈 피아니스트, 클래식 첼리스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김광석에게 헌정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화제가 된 건 유명 록 기타리스트 제이크 애덤스의 참여였어요. 그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일렉트릭 기타로 연주하는 버전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김광석의 음악에는 장르를 초월하는 힘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어요. 공연 전 기자회견에서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김광석의 음악을 들었을 때는 단순한 어쿠스틱 포크 음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 안에 록, 재즈, 심지어 클래식의 요소까지 들어있다는 걸 발견했다. 정말 완성도 높은 음악이다. 독일에서도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에서 김광석의 곡들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 그리고 현대 포크가 만나는 실험적인 시도였습니다. 편곡을 담당한 지휘자 한스 칼만은 김광석의 음악에는 클래식 음악과 통하는 구조적 완성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멜로디 라인은 말러나 브람스의 작품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탈리아에서는 더욱 학술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음악원에서
김광석의 음악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동서양 음악의 만남과 융합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음악학자들이 모일 예정이었어요. 심포지엄을 주관하는 마리아 로시 교수는 김광석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의 지역 음악이 아니라 세계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만한 작품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 가치를 학술적으로 규명해 보고 싶다. 한편 아시아 각국에서도 김광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대만의 한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김광석 헌정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싱가포르에서는 김광석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 제작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홍콩에서는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광동어로 김광석의 곡들을 번안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홍콩의 유명 싱어송라이터인 이백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큰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김광석의 음악에는 아시아인 공통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린 이백은 설명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그 감정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다. 광동어로 번안해도 그 감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슈퍼등산부 사건 이후 일본 음악계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도쿄의 주요 음반사들이 한국 인디 음악 발굴에 나서기 시작했고, 김광석 같은 과거 명작들을 재조명하는 작업도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은 일본의 젊은 음악가들이 주도하는 것이었어요. 도쿄의 한 인디 레이블에서는 아시아 음악의 재발견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의 숨겨진 명곡들을 일본에 소개하는 작업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이끄는 젊은 프로듀서 다나카 유지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음악만 바라봤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에 이렇게 훌륭한 음악들이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럽다.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한국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김광석 기념사업회에서는 그의 음악을 다국어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으로 김광석의 가사들이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 소개될 예정이었어요. 더 나아가 김광석의 미발표곡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녹음했지만 공개되지 않았던 데모 테이프들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 테이프들은 김광석의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애덤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에 한국 팬들의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구 음악계의 변화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던 음악인들과 평론가들이 아시아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이는 단순히 김광석 한 사람의 재평가를 넘어서 전체적인 음악적 시각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소피 마르탱은 자신의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진정한 예술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놓치게 만들었는지를 말이다. 애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NME의 기고한 칼럼에서 김광석 사건이 보여준 것은 음악의 진정한 힘이라고 썼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감정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김광석은 더 이상 한국만의 아티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이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애덤은 런던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간의 변화를 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방금 완성된 김광석 특집호가 놓여 있었어요. NME 역사상 아시아 아티스트를 단독으로 다룬 첫 번째 특집호였습니다. 표지에는 김광석이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제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김광석 시간을 초월한 목소리였죠. 애덤은 이 특집호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한 음악가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음악의 보편적 힘과 문화 간 이해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작업이었습니다. 특집호에는 전 세계 음악가들과 평론가들의 김광석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었어요. 밥 딜런의 오랜 협력자였던 프로듀서 테리 리는 김광석의 음악에는 딜런과 같은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고 평했습니다. 프랑스의 샹송 가수 브리지트 마르탱은 언어는 달라도 그의 마음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평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스웨덴의 시인 토마스 트란스트레머의 것이었습니다. 김광석의 가사는 시와 음악의 완벽한 결합체다. 특히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가사는 현대 시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그는 평가했어요. 애덤은 이런 찬사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과민 반응이라고 여겼던 자신이 이제는 김광석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파리에서도 소피 마르탱이 비슷한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평론상인 샤를 크로 대상을 받았어요. 김광석을 서구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소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김광석이라는 위대한 아티스트가 받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의 음악이 가진 보편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진정한 예술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김광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피의 아버지도 딸의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음악은 영혼의 기록이라고 말하던 그의 철학이 딸을 통해 현실화된 것이었거든요. 소피야, 내가 드디어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구나라고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각지에서는 김광석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뉴욕 링컨 센터의 김광석 헌정 콘서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뮤지션들이 참여한 이 공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마지막에 모든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부른 장면이었어요. 비록 대부분의 관객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사전에 배포된 가사지를 보며 열심히 따라 부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한 미국 관객은 가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그리움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의 김광석 교향곡 프로젝트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클래식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완전히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어요. 지휘자 한스 칼만은 김광석의 멜로디에는 베토벤이나 브람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숭고함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공연 중간에 김광석의 원곡이 삽입된 부분이었어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사이로 김광석의 원래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 관객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클래식과 포크,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이탈리아 로마 음악원의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더욱 학술적인 성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각국의 음악학자들이 김광석의 음악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그의 음악이 단순한 포크송이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과 서구 모던 뮤직이 절묘하게 융합된 독창적인 형태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특히 주목받은 연구는 김광석의 보컬 기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버클리 음대의 성악과 교수인 리사 워런은 김광석의 창법에는 서구의 포크 창법과 한국 전통 가창법인 식임새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동서양 음악의 만남이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예술 형태를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워런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김광석은 의식적으로 이런 융합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감성을 표현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시아 각국에서도 김광석 열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김광석의 곡들을 중국어로 번안한 앨범이 발매되어 큰 인기를 끌었어요. 번안을 담당한 대만의 싱어송라이터 린 즈웨이는 김광석의 음악에는 모든 아시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서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김광석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제작되어 공연되고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로 진행되는 다국어 뮤지컬이었는데 김광석의 음악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홍콩에서도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광동어로 번안된 김광석의 곡들이 홍콩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특히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광동어 버전인 금위는 홍콩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슈퍼등산부 사건 이후 더욱 활발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도쿄의 주요 음반사들이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인디 음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었고, 김광석 같은 과거의 숨겨진 명작들을 재조명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변화는 일본 젊은 음악가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과거에는 서구 음악만을 추종하던 경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아시아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인디밴드 리더는 김광석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에 이렇게 훌륭한 음악들이 있는데 무시하고 있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 한국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김광석 기념사업회에서는 그의 음악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김광석을 기리는 국제음악제를 개최하여 전 세계의 뮤지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김광석의 음악이 한국 음악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중현, 조용필, 서태지 같은 다른 한국 음악계의 거장들도 함께 재조명받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현재의 K-팝도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음악 평론가는 김광석 사건을 계기로 한국 음악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현재의 K-팝 아티스트들도 김광석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음악에 담으려 노력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애덤은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표절 논란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전 세계 음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거든요. 특히 서구 중심적 음악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존중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소피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음악 평론가가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평가할 때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감정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재 김광석의 음악은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같은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서도 김광석의 곡들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특히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월드뮤직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광석의 음악이 음악교육 과정에도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미국의 여러 음악대학에서 세계음악 이해 과목의 김광석의 곡들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유럽의 일부 음악원에서도 김광석을 아시아 음악의 대표적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음악원의 한 교수는 김광석의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의 보편성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음악의 근본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김광석이 삶의 진실한 감정을 음악에 담았기 때문에
그 음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애덤은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김광석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음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것이다. 기교나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성과 보편적 감동이야말로 음악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소피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음악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김광석을 통해 배웠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진실한 마음이다. 진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만 그 음악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흘러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멜로디에 맞춰 흥얼거리고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그리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지 27년이 지났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더욱 빛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으니까요. 표절 논란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김광석이라는 위대한 아티스트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진정한 예술 앞에서는 편견과 국경이 무의미하다는 것, 그리고 음악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 말입니다. 김광석의 목소리는 이제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공유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음악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힘이 아닐까요?